북한이 점점 시계를 과거로 돌리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더니 어젯밤에는 비무장지대 일대에 비어있던 초소에 경계병을 투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까지 등장하자 청와대도 그간의 인내심 있던 태도를 잠시 내려둔 모습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급하게 미국을 찾는 등 변화도 예고됐는데요. 북한의 속내가 뭔지 또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하루 전날에 예고하고 다음 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게 뭐 북한의 좀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 잡는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확인을 하거나 발표된 바는 아닙니다만 예고했던 군사 행동대로 GP에 북한이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나머지 북한이 예고했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4대 계획이라고 해서 내놨던 네네.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북한이 보면 지금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그 김여정 담화 발표부터 해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고 그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지금 총참모부에서 4대 군사 행동에 대한 발표를 17일 날 했었죠. 네. 그래서 그 4대 군사 행동이라는 것이 이제 적대 정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가 금강산이랑 개성관광지구에 이제 군부대를 다시 투입을 시키겠다. 네, 그게 제일 컸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GP 지역에 그 민경 부대를 다시 투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세 번째가 전선 전연 지대에 다시 군사 대비 태세를 높이겠다라는 거죠. 이로 뭐 근무 태세 경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2013년에 나왔던 용어인 거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실행을 하겠다. 그다음에 삐라를 대남에 남쪽에다 삐라를 살포를 하는데 그거를 바로 북한 군이 그거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근데 이걸 4대 그 대적 그 군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앞으로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당중앙군사위에서 비준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중앙군사위를 개최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비준을 받으면 바로 행동을 옮기겠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4대 군사적인 적대적인 조치와 관련돼서 특징이 보여지는 거죠. 그 특징은 바로 남북 간의 9.19 군사 합의를 했던 거를 모두 다 뒤엎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9.19 군사 합의를 보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부분과 또 전선지대의 거기에 군사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과 관련된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기로 했었죠. 네.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하겠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가 뭐 동해안으로 갔다 뭐 이런 식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요. 왜 네네.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동해안으로 향하는 걸까요? 보면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민간 항공 추적 그 사이트에서 그거가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자기네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몰래 하려고 했다면은 그거를 항적기를 추적할 수 있는 거를 끄고 가면 되는 거죠. 네. 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고 평양에서 동해 쪽으로 가는 거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보여줬다라는 말이 더 그렇죠. 맞겠네요. 보여줬다, 의도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전략적인 도발과 관련돼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동해안으로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동해 관련돼서 동해가 어디 남쪽인지 아니면 보다 북쪽인지 그 부분을 또 그때는 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해 쪽으로 향하는 것만 보여주고 정확한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는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그 SLBM의 시험 발사와 관련된 그러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4대 군사 조치와 같이 연계돼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불과 몇 주 전에 한 번 불거졌다가 그대로 불식된 논란이어서 다시 꺼내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또 두문 분출하고 있어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질 않고 있는 반면에 김여정 부부장이 그 자리를 거의 대신하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다는 등 뭐 그 몇 주 전에 나왔던 의혹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네. 아예 권력 구도가 김여정 부부장에게 넘어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넘기려는 듯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두문 분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점을 둘러싼 전망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해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한 문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기보다는 왜 그동안에 김여정이 갑자기 부각이 되고 또 이어서 김여정이 담화문을 냈을 때 뭐 총참모부라든지 통전부라든지 외무성 이런 담화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질까라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예. 저는 오히려 책임 분담의 문제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내정과 외교로 나눈다거나 뭐 이런 식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즉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올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위력 강화, 그 다음에 자력 자강에서 이제 경제 분야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두 부분, 이 두 개의 분야와 관련돼서 김정은이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자위력 강화예요. 네. 군대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모습을 보이면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을 해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 부분, 자력갱생과 관련돼서는 지금 굉장히 북한 경제가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경제총리라든지 이런 내각 중심이 모든 거를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대남 관계, 대미 관계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김여정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좀 완전 무결한 상태로 남겨놓는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통치에 있어서 지금 최고 존엄 문제를 갖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고 존엄자로서의 그런 위상을 높이고 나머지 지금 안 좋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책임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맡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번엔 우리 정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도 지금 약간 좀 당황스러워하는, 처음에는 계속 믿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다가 좀 돌아서는, 한 번에 돌아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오락가락한다 하는 느낌을 받게 했는데,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뭐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괴로움을 토로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돌아가고 있으면 대북 정책의 좀 전환, 전면적인 수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압박 정책을 취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일부 호응을 해준다고 해서 이 정책이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2020년을 쭉 가져가면서 북한이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그때 그것이 북한의 어떤 그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해소하고 타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라는 큰 카드가 풀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은 매우 적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국제사회를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거를 남북 간에 자주적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이렇게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합의한 거에 대해서 합의를 깰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지 되는 거지. 북한이 지금 그동안에 보면은 불만이 사실상 담화문에 표시가 돼 있던 거죠. 예. 왜 그동안 남북관계와 관련돼서 미국의 눈치를 봤냐.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해라라는 부분인데 이거 관련돼서는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자 했던 그런 북한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북한이
북한이 9.19 군사합의랑 4.27 판문점 선언까지 모든 것을 위반하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북한 입장을 따라갈 필요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 남북 미 이 3국의 관계가 2018년, 2019년이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핵과 경제를 가지고 서로의 카드를 교환하는데 그 교환 과정에서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던 그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는 꽤 인내심 있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북한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느냐.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2018년에는 북한이 기대를 했었던 거죠. 예. 이제 북미 회담을 정상회담을 하면서부터 뭔가는 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재가 풀릴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네. 사실상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부터 북한은 지금의 조치를 취하는 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시정연설이라든지 그 앞에 1월 달에 1월 달에 그 연설들을 보면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한 거였잖아요. 네.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는 한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러면 그 새로운 길은 뭐냐? 결국 2018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히려 그 새로운 길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거를 결국에는 보여준 것이 사실상 새롭지 않은 거죠. 새롭지 않은 2017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자 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이제까지 꾸준히 점진적으로 변해왔는데 주목을 그동안 하지 않았을 뿐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북한은 사실상 시그널을 보냈었던 예. 거예요. 그 4월 달부터 시작해서 14기 최고인민회의 때에 엘리트들도 다 바꿨어요. 강경한 사람들을 이미 다 바꿨고 작년에 또 신형 4종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들을 다 또 시험 발사를 했었죠. 그리고 올해 또 그런 걸 실전 배치를 하게 됐고 또 김여정 같은 경우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청와대에 대한 비난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북한이 시그널을 보냈을 때 계속해서 대화의 이러한 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써서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계속 대화를 이야기하면 북한 또 따라갈 거라는 좀 그런 기대와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마치 북한이 급작스럽게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러면 키는 좀 미국 쪽에서 더 많이 쥐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급하게 미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랑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게 뭐라도 당근을 좀 던져줄 수 있는 뭐 혹은 더 강한 채찍을 가할 수 있는 식의 미국 측의 변화가 좀 이번 기회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한반도의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 분야는 기존의 미국이 갖고 있던 스탠스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 좀 미국의 또 인종 문제의 그런 갈등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대선이라는 것이 또 사실상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한국 쪽에 주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물리적인 위협의 수위를 높인다면 그는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그동안에 우리가 중단됐던 그런 카드들을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대비태세 강화 쪽의 방향에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상황이 변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